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에 웃음이 가득했던 날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드디어 아기를 낳는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저는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 수진이가 너무 힘들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를 했어요. 제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손주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할머니였어요. 아침 6시쯤이었어요.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 진통 시작했대요. 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들고 뛰어나가더군요. 여보, 늦으면 안 돼. 우리 손주 나오는데. 병원으로 가는 길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참 이상했어요. 평소엔 듣기 좋던 빗소리였는데 그날따라 뭔가 서늘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쿡쿡 찔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산부인과 대기실이 북적였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떨려. 수진이 들어간 지 1시간 넘었어. 그 말에 저는 아들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괜찮아, 아가야. 다들 그랬어. 내 낳을 때도 내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분명 기뻐해야 할 날인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 넓은 대기실 한가운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 말투가요. 기뻐하는 말이라기보다 무슨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여운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어요.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꺼지고 의사들이 오가고 그 몇 시간을 저는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땀이 차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산부인과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건강한 아드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손주야 하며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요. 그 작은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볼은 통통하고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도톰했죠.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어디서 봤더라 하고 머리를 갸웃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 표정이요. 기쁨도 놀람도 아니었어요. 어딘가 뭉클하면서도 묘하게 슬픈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드디어 왔구나. 전 그 말을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이 시끌벅적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기 너무 예쁘죠? 근데 신기하게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 뭐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근데요, 웃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닮았다의 수준이 아니구나. 눈매, 코선, 턱선까지. 그건 정말 복사 붙여넣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손주 태어났다 하며 자랑을 늘어놓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도 안 하고 술 한 잔도 안 하고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해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래. 꼭 어릴 적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베었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 갔어요.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며느리랑 아기를 보고 왔어요.
저는 좀 쉬었다 가요 해도 듣질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보다 남편이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아기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했지만 그때 남편 얼굴엔 이상한 눈빛이 있었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죄스러운 눈빛. 저는 그걸 분명 봤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사이 남편이 아기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잘 지내야 한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진지해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끝에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간호사도 아들도 없던 그 시간에 그는 아기의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쾅 하고 무너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날부터 제 인생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손이 떨리더군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뭔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혼자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포근한 아기 냄새와 미역국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뭔가 평소보다 더 밝았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은 아까 다녀가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오늘도 다녀가셨어? 네, 아침 일찍 오셔서 아기 목욕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남편은 평소에 아기 다루는 걸 서툴러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목욕을 봤다니. 그게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며 싱긋 웃었어요. 근데 어머니, 진짜 신기하죠? 아기가요,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요. 간호사들도 다 그래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하. 그녀의 웃음이 맑게 울렸는데 제 귀에는 그게 너무 날카롭게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피는 못 속이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아기가 울었어요. 수진이는 능숙하게 아기를 안아 달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긴 우리 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속 사진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어요. 오늘도 조리원 다녀왔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더군요. 응, 그냥 잠깐. 수진이가 혼자 있어서.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확 올라왔어요. 아니, 민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가요? 그 애는 며느리잖아요. 당신 아들 아내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요. 예전 같으면 반박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너무 자주 가나 봐. 그 말투는 사과가 아니라 마치 들켰네 하는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았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손주가 예뻐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그 씨앗은 점점 커져서 밤마다 제 가슴을 죄어왔어요. 잠을 자려 하면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조리원에서 며느리가 웃던 얼굴, 그 옆에서 남편이 아기를 보며 짓던 그 묘한 미소.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며느리가 퇴원하던 날, 저는 일부러 남편과 따로 갔습니다. 조리원 입구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수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그 손길이요. 부자지간의 온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남녀의 애틋한 손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기만 쳐다봤어요. 참 신기하다. 눈매가 나랑 똑같네.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똑같았거든요. 아들의 눈은 어릴 적부터 크고 동그랗지만 그 아기의 눈은 길고 약간 처진 모양이었어요. 그건 남편 눈매 그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첫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아기 재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몰래 봤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옆에 앉아서 아기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잘 자야지. 그래야 우리 엄마 안 힘들지. 우리 엄마라는 말에 며느리는 잠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요. 어딘가 부끄럽고 슬픈 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그 눈을 바라보더니 둘 다 말없이 웃었어요. 그 미묘한 순간이 제 가슴을 찢어놨어요. 그건 절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감춰진 관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에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 저 사람 분명 숨기고 있어. 새벽 3시쯤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혼자서 아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아기가 입을 살짝 벌리고 웃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 지켜줄게. 저는 그걸 문틈 사이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에요. 이건 피로 이어진 무언가예요.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의 손끝 하나, 시선 하나, 며느리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졌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숨이 막혔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미소 속에 제가 모르는 세상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확인해야겠다. 진짜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아기가 절저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어요.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자라 해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매가 닮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애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을 때 입꼬리까지. 마치 제 남편이 젊었을 때 장난스럽게 웃던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쫙 흘렀습니다.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이상한 상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며느리는 출산 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엔 저를 무척 따랐는데 요즘은 눈을 피하고 제 말을 짧게만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늘 피로한 듯한 그림자와 뭔가 두려움에 찬 긴장감이 보였어요. 밤에 잠시 깬 적이 있었는데 아기 방 앞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울고 있더군요. 왜 그러니? 하고 다가갔지만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냥 피곤해서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며느리의 방엔 언제부턴가 작은 상자 하나가 생겼어요. 그녀는 그걸 꼭 잠가두었죠. 저는 처음엔 그냥 아기용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틈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둘이 마치 가족 사진처럼 너무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날짜는 아기 임신 3개월 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을 쳐다보니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그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며느리와 말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아이의 눈동자, 입꼬리, 얼굴의 곡선까지 모두 제 남편의 젊은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은주 며느리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요? 그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뭐 결혼 전부터 조금 알긴 했지. 내가 아는 그 행사장에서 처음 봤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 행사 때 말이야. 내가 은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미리 잠깐 도와준 거야. 애 엄마가 없으니 내가 대신 챙겼지. 그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죄책감 같은 떨림을 봤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면, 그 생각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인생을 함께한 남자, 내가 믿었던 가족, 그리고 내가 품에 안고 돌보는 그 아이가 나의 손자이자 동시에 내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어요. 은주야, 오늘도 수고 많았지.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도 두려움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미 사진을 본 걸.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리면 남편은 이유 없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그럴수록 더 아기를 숨기듯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내 남편의 눈이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평온함을 잃었습니다. 밥맛도 잠도 웃음도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웃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웃을 때뿐이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괴로웠어요. 사랑과 증오가 한 몸처럼 뒤엉킨 감정.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선 같은 말만 맴돌았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사진이 그렇게 말하잖아. 의심과 분노,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서로 싸우며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의 서재. 그곳엔 결혼 전부터 절대 손대지 말라는 작은 서랍이 있었죠. 항상 자물쇠로 잠가두고 열쇠는 본인 지갑 속에 넣어두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늘은 끝을 보자.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뒤 저는 살금살금 서재로 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달빛이 책장 사이를 스치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꺼내 서랍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구멍에 넣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 몇 개와 사진, 그리고 USB 하나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가장 위에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8%.
검사 대상 남편 영우 손자. 그 순간 제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귀에서 B- 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핑 돌며 바닥이 흔들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다시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진료 영수증들과 병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는 모두 남편이 출장 갔다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출장 중이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서재 문이 끼익 하며 열렸어요.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돌아보니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듯한 분노가 폭발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입술로 겨우 내뱉었어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내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사랑한 여잔데. 제 목소리는 서재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울먹였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은주가 나한테 먼저 상담을 요청했어. 내가 아프고 병원에 다니던 시절 아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며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경계를 넘고 말았어. 경계를 넘었다고? 그녀도 나도 후회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아이가 생긴 줄은 몰랐어. 나중에 은주가 임신했다고 했을 땐 이미 결혼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입 다물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 내 핏줄이니까.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내 핏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걸까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다가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왜 하필 내 가족이었니? 남편은 머리를 부여잡고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마저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통증만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 아이가 다시 우리 집을 찾은 건 몇 주 뒤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아기를 제 품에 안기며 말했죠. 엄마, 우리 영우 예쁘죠? 아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어요. 그 순간 또다시 그 눈빛이 보였어요. 남편의 눈.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무 죄 없는 이 아이는 그저 어른들의 죄의 산물일 뿐인데.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 집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하더라도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점점 충격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다음 화도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막장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컥거리고 낡은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죠. 그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엄마,
나왔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팔에 아기를 안고 있었죠. 은주가 친정 갔다가 이제야 왔어요. 영우가 엄청 컸죠. 그 웃음, 그 순수한 표정.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소 짓는 척했어요. 그래, 우리 영우 많이 컸네.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가 저 손자가 사실은 아들의 동생이라는 걸 어떻게 차마 입 밖에 낼 수 있겠어요. 며느리 은주는 눈이 빨갰어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에 떨렸고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봤어요. 그는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하며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담배 다시 피워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엄마랑 싸웠어요. 그 순간 제 속이 울컥 뒤집혔어요. 싸웠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배신이었죠. 하지만 그걸 지금 말하면 아들의 세상이 무너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왜 다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은주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길 게 어딨겠니? 너 출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엄마,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 있죠?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안 돼. 그렇게 망설이던 찰나 사건은 뜻밖의 방식으로 터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서재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서재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그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남편의 서랍에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왜 제 아들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이 같이 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설명해요. 지금 당장.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정적. 그리고 그 다음엔 폭발이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라고요. 아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울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야, 나도 인간이야. 아들은 손에 쥔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요. 그는 울부짖으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 억울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게 가족이야. 이게 사랑이야. 당신들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은주는 엎드린 채 울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안구석에서 술을 들이켰어요. 그날 이후 그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죠. 며칠 후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그저 밤마다 아기 사진을 바라보며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 명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뒤편에 숨은 비밀. 그건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죄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감춰도 숨겨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들이 떠나간 자리, 며느리와 아이가 사라진 방, 그리고 남편이 술에 절어 잠들던 소파. 모든 게 멈춰 있었어요. 시간도 공기도 제 마음도. 냉장고엔 며느리가 남겨놓고 간 아기 이유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들이 출근길에 마셨던 커피컵이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 흔한 밤 냄새 하나 나지 않는 집, 웃음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들리는 그곳이 이제 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문득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곤 했어요. 영우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정, 그리고 사랑. 남편은 점점 망가졌어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고 술을 마셔야 겨우 숨을 쉬었어요. 밤마다 그는 아기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안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의 눈가엔 항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물이 가식처럼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집을 나갈게.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가족이 산산조각 난 후였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새벽 문득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했어요. 남편이 늘 앉던 소파에 앉아 있길래 여보, 아직도 앉아요? 하고 다가갔죠. 그런데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흔들어 보니 차갑게 식은 손끝이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내가 저질렀던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은주와 아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그래도 당신의 손자야. 그 애만은 미워하지 말아줘. 눈물이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 그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의금 봉투 하나가 택배로 왔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짧은 메모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며느리 은주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어머니, 그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제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여전히 남편을 닮은 그 눈. 하지만 그 속엔 또 다른 따뜻함이 보였어요. 이제는 제 손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아이로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 키워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랜만에 말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는 사진 옆에 초를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남편의 얼굴을 비췄죠.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당신은 죄인이고 나도 피해자지만 결국 우리 모두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망쳤어.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영우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저는 이렇게 유튜브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 욕망, 죄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디엔가 이런 비극의 씨앗은 늘 존재하니까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면 진짜 괴물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손주가 낮잠을 자고 며느리는 TV를 보며 쉬고 있었죠. 저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다가 문득 거실 탁자 위에 놓인 USB 메모리 하나를 봤습니다. 낯설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제 아들 서랍 속에서 본 적이 있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조심스레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잠시 후 화면에 뜬 폴더 이름은 단 하나. 비밀절 되삭제 금지. 손끝이 떨렸어요.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심장이 먼저 그 파일을 클릭하게 만들었죠.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 남편 그리고 지금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웃고 있었어요. 서로 너무도 친밀한 눈빛으로. 이게 대체 뭐야? 숨이 막혔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사진이었죠. 남편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찍은 사진, 둘이 마치 연인처럼 나란히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죠. 그럼 그 아기가.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큰 눈, 오똑한 코, 입술 모양까지. 모두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자신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파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DNA 결과지.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지도 못했어요. 간신히 열어보니 거기엔 냉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유전자 일치율 99.97%. 관계 부자. 그 순간 제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배신과 수치였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그 여자. 그녀가 내 남편과 내 손주를 낳았다니.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USB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죠.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 제가 소리쳤어요. 이 사진이, 이 DNA 결과지가 다 오해야. 내가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한 건데.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연민보다 분노를 자극했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잖아.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아주 작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네, 그 사람은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결혼식 때 그의 시선, 며느리와의 불편한 분위기. 모두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내 아들을 속였던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녀가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엔 단 한 톨의 연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속이고 내 가정을 짓밟고 내 남편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내 손주라 부르게 만든 여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어머니, 진실을 내 입으로 말해. 내 아들에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그건 안 돼요. 그 사람은 몰라야 해요. 모르면. 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읽었어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들킬까봐의 공포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조차 저에겐 지독한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이 왜? 대답 없는 사진만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 며느리의 미소가 더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이 겹쳐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렸어요. 그 아이가 손자가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을 안 이후로 저는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기 분유 사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의 피가 끓어올랐어요. 그래, 수고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가 갈렸습니다. 내 입으로 이 집을 망가뜨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남편의 일정, 오래된 사진, 그리고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어요. 2018년 3월 14일 강릉 출장 동행자정. 그 이름 바로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출장이라더니 그때부터였구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 한때 제게 가족처럼 믿었던 박 이사였죠. 이사님, 그때 강릉 출장 기억하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일 왜요? 남편이 혼자 간 게 아니었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 여자가 내 며느리였어요. 제 말에 박 이사는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 여자가 그분의 며느리라니.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저는 그냥 둘이 가까운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있었죠. 다들 아셨을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럼 나만 몰랐던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은 한 사람의 짓이 아니라 모두가 입 다물고 지켜본 잔인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숙한 시어머니는 끝이다. 나는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든 그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거야. 며칠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어요. 그날 아들과 손주, 친정 식구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했죠.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그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박수를 치며 웃었지만 속으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지막 날이야라고 중얼거렸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TV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절 대삭제 금지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 사진이 TV 화면에 가득 비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내 아내가 내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농담. 그럼 이걸 봐. DNA 결과지를 그의 손에 내밀었죠. 그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죠. 오빠, 오해해요. 그건 오래전 일이고 사랑 같은 건 아니었어요. 사랑이 아니면 뭔데? 아버지랑 내가 그게 뭐였냐고. 아들의 목소리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죠. 그래,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어요. 이혼이야. 당장 나가.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이 집 떠날게요. 이 모든 게 너무 역겨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죠.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가 집을 떠나며 할머니하고 울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존재가 내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당신이 만든 피의 대가를 이제 다 치렀어요. 이제 편히 잠들어요. 하지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 웃음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됐다. 내 복수는 끝났어.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래. 너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공허했어요. 모든 걸 끝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전 며느리.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그 사람의 죄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아이만은 부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 손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는 죄가 없었죠. 어른들의 욕망과 거짓이 만들어낸 불행 속에 태어난 불쌍한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죠. 며느리가 떠나고 아들도 사라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그 정막이 귀를 찔렀습니다. 낮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모두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한 거야?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엔 제 안에서도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나가보니 문 앞에는 낯익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그 아이 바로 손주였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눈가가 빨갰어요.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병원? 어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안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작고 따뜻한 손, 제 무릎 위에서 울먹이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모습이 아닌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를 해서 뭐가 남는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복수가 아이에게까지 번졌다는 걸.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 했죠. 이게 다 제 업보예요. 제가 저지른 죄 이렇게 돌려받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입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래, 이게 벌이라면 너무 혹독하잖아.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때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의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때 생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저도 끝까지 몰랐어요.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그럼 그 DNA는? 그건 남편이 생전에 혼자 확인한 거예요. 아마 제 아이가 자기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지를 남긴 거예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죄 없는 사람들을 파멸시킨 거였어요. 그럼 나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나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를, 내 아들을 다 망쳐버린 거야. 며느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그땐 이미 늦었어요. 저도 그 죄를 안고 살았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먼 곳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외국으로 나갈게요. 이젠 여기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를 잡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손주와 단둘이 살게 됐어요. 그 아이는 밝고 잘 웃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저는 늘 며느리의 병실 속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질 않았죠.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이건 제 죄이자 제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요. 이건 단순한 막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과 거짓, 그리고 용서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증오가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주 영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그 눈빛은 어느덧 어린 시절의 순수함 대신 세상을 관찰하는 날카로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우에게는 늘 마음 한켠이 공허했어요. 부모가 없고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은 먼 나라에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할머니의 눈빛은 때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영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영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엄마에 대해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피하려 했던 질문이 결국 왔구나 싶었죠. 그래, 이야기해 줄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영우야, 내 엄마, 내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겪었던 일들. 모두 어른들의 욕심과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속에서 너도 태어난 거야. 영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해하려는 듯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러면 아빠는 누구예요? 엄마는 왜? 그 질문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그때 남긴 DNA 결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편지. 영우는 천천히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영우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사랑받으며 자랐고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거야. 그 말에 영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그럼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순간 저는 영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 부모와 조부모의 죄와 사랑 모두 내 마음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피는 기억한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 기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모든 비극과 복수, 배신과 고백. 그 끝에는 결국 사랑과 용서만이 남는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영우는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된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죠. 때때로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웃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그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영우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실수를 딛고 너만은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에 영우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파멸 속에서도 사랑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사람은 실수로 인해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욕망과 거짓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영우는 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복수와 비극이 찾아오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